저희 세션에 토론자가 6분이십니다. 그래서 6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충남 마을 만들기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구자인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협동조합연구소의 김기태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의 신연수 소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오병석 우리 농식품부의 농촌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진주에서 오셨는데요. 팜프라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유지왕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림대학교의 이기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까 이기원 교수님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인재 사례를 좀 소개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네, 저희 시간 계획을 보니까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실 구성인데 지금 한 5분 정도 이야기하신다 생각하시고 핵심 위주로 5분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준비된 토론자이십니다. 우리 구자인 박사님이신데 사실은 구자인 박사님은 그 마을 만들기를 거의 뭐 한 20년째 하고 계세요. 진안군의 그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진안군을 바꾸셨던 분이기도 하시고요. 지금은 우리 충남 마을 만들기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제가 더 감탄한 건 우리 구자인 박사님의 잘생긴 아드님 구해강군이 있는데 우리 해강군을 그 젊은 협업농장이라고 홍성에서 이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이 농부 프로그램에 아주 참여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존경을 합니다. 우리 구자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론 요지에 대부분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분들 그 토론에 좀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개원 40주년의 주제가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 오랫동안 이래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그렇고 정책 영역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는데 제가 느끼는 고민은 현장에서 경험했던 걸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였냐 그러면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까지 이야기하면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정책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협소한 사업으로 축소돼 버립니다. 사업으로 축소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특정 부서 무슨 과 무슨 팀의 단위 사업 중에 하나로 축소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가치는 사라지고 프로그램만 남아서 협업도 안 되고 현장에서는 그 사업으로 인한 또 질곡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일자리 정책도 MB 정부 때부터 사회적 일자리든지 뭐 했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그 평가 항목에 일자리 몇 명 창출했느냐 소득을 얼마나 매출이 얼마냐 요것만 지표로 딱 오니까 원래 사회적 경제 영역에 가져 있던 굉장히 넓은 가치들이 다 사라져 버린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뭐 농식품부 정책 영역에도 농어촌 공동체사라고 하는 작은 사업을 하나로 존재조차도 좀 미미한 그런 사업 하나로 축소돼 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봅니다. 정책의 칸막이들을 극복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중앙에서 지방의 자율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런 숙제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융복화시켜가면서 갈 수 있는 주체 조직이 어디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행정은 여전히 그게 안 되고 있고 저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행정의 순환보직제 문제라고 봅니다. 농식품부도 그렇고 광역, 기초 다 순환보직제 틀 속에서 전문성이 행정 내에 축적이 지금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 예전에 했던 정책의 일관성 그 기본 취지가 예를 들어 신한력 사업을 했을 때의 그 취지가 지금 새로 도입하는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가치는 반영되어 있다고 보지만은 실제로 정책 사업이 집행될 때는 문제점들이 다시 반복되는 예를 들어 FD 제도를 다시 도입할 거냐? 뭐 다 도입한다면 그때 성과 평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군마다 중간 지원 조직
적어도 녹음 농촌 정책의 통합형의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게 공공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책의 수행 체계를 대폭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숙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은 시군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빨리 설치 운영하고 그는 과감하게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좀 더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더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면 읍면동 단위로 중간 지원 조직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생활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읍면 사무소 개편, 행정조직 개편과 주민자치위원회 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빨리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이런 정책이나 새로운 가치 부분들이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파급돼 가면서 정책들이 조금 더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전히 그 현장에 있어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는 걸 느낍니다. 현장에 좀 더 젊은 사람들, 적어도 농업 농촌 쪽에 전공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은 행정에서 저도 열어줘야 될 겁니다. 행정의 임기제 공무원, 중간 지원 조직, 상근자 창업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창업 조직들을 좀 더 훨씬 더 많이 열어주고 그쪽에 조직 육성에 공공 일자리 개념으로 했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텐데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면 농촌의 역량이 성장해 왔냐 했을 저는 성장을 못했다 봅니다. 훨씬 더 고령화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갈등은 심각해지고 행정과 민간의 불신감들도 여전히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조금의 성과가 나올 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전환들을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 마음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자인 박사님 말씀 요약하면 농촌에 그 일할 사람이 없고요. 일 자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농촌에 이런 희망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구자인 박사님이 저는 예전에 진안군에 계셨던 경험을 가지고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라는 책을 그 행정 공무원들하고 같이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 책을 또 한번 열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반대편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기원 교수님께 그 마이크를 넘기고자 하는데요. 이기원 교수님은 독특하게도 금융정보통계학과 교수님이세요. 실은 농촌하고 아무 관계없는 전공을 하셨는데요. 15년째 이런 우리 농촌 일을 현장하고 같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까 저 이사장님이 인재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데 그 사실은 그분이 그 저질러 놓은 일에 제가 발목을 잘못 담가 가지고 지금까지 그 학교 안에서도 얼굴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근데 그게 저한테는 거꾸로 제 인생에는 크게 전환이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우리 송민영 박사님 소개했던 대로 통계라는 숫자 속에만 매몰돼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통계라는 숫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거기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들어있다는 걸 갖다가 깨달을 수 있던 것이 그 친환력 사업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었고요. 다만 그 과정 6년 동안 같이 했던 이제 우리 인제군의 리더들하고 사이에서 하나 마무리를 못 지었던 것이 그들의 생각 아이디어들을 사업화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사업화하는 아이디어들은 결국은 사회적 경제적 협동조합 방식이라는 것이 한 대안이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첫 졸업생들이 첫 수료생들이 만들었던 유한회사가 이제 붕괴를 해버립니다. 이거 하면서 소위 우리는 이제 그 대개 성공 사례를 많이 공부를 하지만 거꾸로 실패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저희 교육 과정 내에 이 농촌의 전통 문화로서 담겨 있었던 그런 이 둘의 정신, 향약의 정신 이런 것들을 다시 발굴해서 가르치질 못하고 같이 나누질 못하고 오히려 현대적인 자본주의적인 개념에서 출발했던 효율성이라든가 성과 중심주의 이런 것들만이 오히려 강조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래도 학교 안에서 제가 이제 그 통계학보다 더 지금 신경을 쓰는 과목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라는 교양 과목입니다. 근데 그 교양 과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세 학기 동안 내내 이제 폐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다른 사회학과 교수님들은 그 경제학과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사회학과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 왜 그걸 통계학과 교수가 가르치려고 그러지?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의문들이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대해서 사실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목을 맡았었고,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수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3시간짜리 과목인데 그 1시간을 그 사이버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루만 나오면 된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과목은 폐강의 그 위기에 졸림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책은 특히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는 관점 중에 이제 제일 크게 아주 간단하게 이 제도는 과연 포용적일까 아니면 착취적일까, 그 관점으로서 포용적 제도나 포용적 경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었을 때 나라가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번영한다는 관점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가장 확실한 것, 이 사회적 경제는 정말로 전형적인 포용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런 우리가 새로이 제도화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펼치더라도 그 사업들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서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 없이 없도록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갖춰간다면 훨씬 나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일들이 사실 우리 전통에서 있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저희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세계가 넘어가면은 외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우리 7가지 원칙 이런 건 못 외고, 오히려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던 개에 대한 원리, 개란 뭐냐 했던 거,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란 뭐입니다. 계자 회야. 그다음에 개는 약속이다. 약속은 뭐냐면 바로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자 약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지비를 도와주면 쟤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호혜성의 원리,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끝에 오히려 요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는 바로 합이다. 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은 형평성의 원리,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은 요즘 제가 잘 알고 있는 잘 나가는 마을들, 괜찮은 마을들, 좀 행복한 마을들은 그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연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소득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분배에 관한 그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어느 누구도 분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분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우리도 구자인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농촌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없다는 걸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지금 양구에서 저한테 이제 도움 요청이 뭐냐면은 C4 비자로 와 있는 우리 외국인, 사실 저희 양구, 화천 이쪽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으면 여름 영농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근데 C4 노동자를 와서 이제 석 달 일하고 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이제 제가 인제 갔을 때도 또 이게 날씨가 좋다는 개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제 우리 용대리에서 날씨가 좋다는 것은 매우 추운 날씨를 얘기합니다. 작년 겨울에 날씨가 황태 말리기에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황태가 굉장히 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황태를 말리는 인력들도 전부 다 반이 이제 이미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 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역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농림부 사업들을 하실 때, 그리고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생활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저희가 쭉 해왔던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입니다. 즉 학교하고 이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일들, 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반드시 돌아갈 것, 그리고 온 마을 학교가 되어야 할 것,
그래서 학생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소비와 금융이 이렇게 조직화해서 돌아가는 것을 체험한다면 좀 더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다시 오른쪽, 저의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기원 교수님께서 협동조합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김기태 소장님이 협동조합 연구 소장님으로서 또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일본의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발간되고 우리나라도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의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생긴 거는 사실 농촌 지역의 제조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2차 겸업농이 받쳐주는 게 이제 일본 농업의 인력 구조였고 그게 유지가 되다가 버티고 안 되다가 이제 제조업이 빠지면서 그 구조가 깨지면서 이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한 20년, 30년 전에 먼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방 소멸을 다시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미 일본보다 더 심한 지방 소멸의 상태에 간 상황에서 그럼 다시 어떻게 농촌 사회의 어떤 길을 찾을 거냐 하는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기농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농업만 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임금 제조업을 농촌에 재유치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 산업, 3차 산업이 농촌에 맞는 그런 산업들이 다시 도입되고 만들어지고 해야만 이제 한국의 농업 농촌이 살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뭐 주로 보면 이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6차 산업 로컬 푸드 정도가 1차 산업을 활용한 거고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일종의 로컬 경공업 혹은 아니면 어떤 지역 자원에 강하게 이제 이렇게 기대지 않는 전문적 서비스 산업이나 관광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큰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사실은 뭐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사회적 역량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아무리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틀에 좀 산업적 정책에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회적 경제가 단순하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기본법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으로 대표되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고민하거나 혹은 아니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아까 구자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킨 거다 하는 거는 안 되는 시도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앞에 말한 그 다른 쪽 4대 부문보다 훨씬 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징에 가까운 데가 농식품부 정책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농어촌 공동체에서 전력 경영체, 영농조합법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보다 훨씬 더 이제 사회적 경제성이 높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그렇게 호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경제고 농촌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이 조직들이 어떻게 기여해야 하고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고 이런 얘기들이 합의되지 못하고 그냥 농업 소득을 올린다, 전업농을 육성한다, 뭐 법인을 육성해서 투자를 유치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정책의 목표가 정해지다 보니까 구설은 많이 뿌려놨는데 깨지를 못해서 지금 깨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다시 그거는 다 모르겠고 다시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자, 정책을 고민하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발표자님들 의견 다 동의하고 구자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고민을 하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급자가 부족하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은 있는데 그걸 제공하려면 40대 50 최소한 건강한 50대의 공급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자들은 결국은 뭐 귀농귀촌으로 받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농촌에 오는 사람들을 일종의 활동가 뭐 중간 지원 조직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체계적인 중간 지원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만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여러 부처와 협력해서 농촌 지역의 시군 단위 혹은 읍면 단위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가에 대한 그림을 안 그리면 공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좋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 구성원이 고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도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너무 좀 힘들어서 영국의 CIC 같은 방식의 등록형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토론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농업회사법인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 쪽의 CIC 같은 농업을 주 사업을 하는 CIC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또 그거는 제껴놓고 딴 데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모든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지만 고령자가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가, 농촌 주도 사회적 기업가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인격 고민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할 사람이 결국은 전문가하고 활동가인데 제가 그 서울에서 보면 이렇게 서울에서 어쨌든 아무리 힘들어도 일할 사람들은 있는데요. 농촌 가서 일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도시에서는 뭔가 내가 일을 하는데 존재를 기투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농촌에 가면 사회 혁신가들 중에서도 농촌 가서 일하면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즉 이 영역만큼은 저는 이론적 영역에서 개발이 돼야 사회 혁신가들을 앞에 말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역으로 내려가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이번 그 토론을 거치면서 더 깊게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였고요. 역시나 우리 소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농촌에서 일할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인가라는 그 말씀인데 이게 연결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 되네요. 제가 왼쪽에 우리 유지양 대표님한테 다음 마이크를 드릴 건데요. 유 대표님은 이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좀 더 어렸을 때죠. 파밍 보이즈라는 그 독립영화죠. 그 영화 배우셔요. 영화 배우이자 영화 기획자이면서 최근에 또 타이틀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우리 크레이의 청년 그 리포터 그 영남 지부장을 맡으셨죠. 그래서 그 제가 여쭤봤어요. 토론자 모실 적에도 여러 타이틀이 있는데 어느 걸로 여기에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팜프라입니다라고 해서 팜프라 대표로 오늘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유지양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좀 청년의 입장에서 지금 농촌을 바라보고 제가 지금 그 숲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요. 저희 직원 친구들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파밍보이즈라는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일본을 갔었어요. 그게 한 4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로컬 푸드나 6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었고 이제 협동조합법도 그때 5년 전쯤에 이제 발의가 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 일본에서 접했었어요. 이제 그 모습들 보면서 느낀 게 한국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넘어올 텐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나 어떤 개인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지켜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아까 그 구자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의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물질적인 변화로 혹은 데이터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차 산업이 있는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거를 운영하고 주최할 수 있는 영역에 그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 영역의 친구들을 들여올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 놓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과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을 들여오기 위한 생태계는 언제 만들어질까가 제가 가진 큰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였고 농촌에 이제 기반이 없는 청년이었고 그 기반 없는 청년인 상태에서 농사를 시작한다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경험한 거였어요. 뭐 제가 파밍보이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그게 농업 세계 일주를 하는 여정인데 그 영화를 가 개봉되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가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주변 분들은 그런 영화가 나오면 사실 시작할 수 있지 않냐, 많은 분들이 제안하지 않냐라고 말하셨지만 그런 걸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과연 또 다시 저한테 의문은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또 구자민 박사님 말씀하신 그 어떤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판프라가 중간 지원 조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기반이 없는 청년들한테 농업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는 주거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교육과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기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분이 두 친구예요. 제가 맨날 모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두 친구가 지금 여성인데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농촌에 살려면 집을 고치는 스킬 혹은 뭐 자기 창고나 어떤 집을 짓는 스킬 그리고 운전을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농기계를 다루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같이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수익 모델과 지금 주거에 관한 것들은 거의 개발이 끝나서 이건 청년 농부를 위한 어떤 대안적인 주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뉴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매뉴얼을 가져가서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동시에 수익 모델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농촌 박람회 이런 데를 항상 이제 강연 요청이 와서 강연을 갈 때마다 상담을 받아요. 제가 이러이러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 농촌에서 수익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그럼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어떤 유럽의 나라들에서 그런 좀 지속적으로 적어도 연봉 3천에서 6천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이 있었고 자본금이 없어도 가능했고 동시에 농장의 어떤 농업의 다원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사회적 경제 영역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소비자랑 생산자가 이렇게 바로 면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농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수익 모델 그리고 주거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교육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짓는 것부터 농사를 짓고 그 일년 과정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농촌에 계신 어른들한테 조언과 그리고 기술 교육과 지혜를 얻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도 지금 진행형인데 가장 크게 많이 느낀 건 영차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없는 용어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영차는 어떤 농촌에 대한 입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입구가 없는데 계속해서 1, 2, 3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입구를 먼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지금 10,000명 좀 넘는 그 청년 농부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한 수요자들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듣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언젠간 나도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꿈꾸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계농 그리고 승계농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연히 돼야 되지만 이 진입을 하고 싶지만 절대적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입구 뭐 영차 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그 어떤 중간 지원 조직과 뭐 그런 많은 그 장치들로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봤던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 대표님을 제가 한 3번째, 지금 4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만 볼 때마다 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용어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6차 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차 산업 기초부터 튼튼히 해라라는 사실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 다음은 제가 신현수 소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릴 건데요. 마침 우리 신 소장님은 미래전략연구소장을 맡으시기 전에 동아일보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드림센터 센터장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현수입니다. 오늘 와서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교차하고 일치하는 걸 느낍니다. 지금 우리 또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작년까지 청년드림 센터장도 맡고 있어서요.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동아일보에 청년드림 센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12년에 그 조직을 만들어서 비록 여러 가지 자원은 풍부하지 않지만 어떤 미디어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청년들의 삶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그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농촌 정책을 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냥 저는 정말 그냥 일반인 도시인의 입장에서 어떤 농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현상 유지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현상 유지도 지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또 농업이 뭐 FTA라든가 이런 여러 우리 산업 개발이라 이런 걸 또 통해서 우리 농업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소득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청년 문제랑 결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유지양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청년들이 어떤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드림 센터장을 하면서 청년 창농 열차라는 것들을 여러 기관하고 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어떤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열차에서 어떤 농업에 대한 창농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현장도 보고 잘하고 있는 어떤 농업 현장도 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충남 서천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한산모시 뭐 특산물도 있고 나름 어떤 관광 산업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50명 정도가 이제 저희가 39세 이하 젊은이들만 모아서 갔었는데 마을 분들이 어르신들이 수십 년 내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마을을 여러 가지 견학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오히려 구경거리가 된 뭐 전부 와서 보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정작 우리 농촌에 정말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송경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촌에는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 우리 도시의 젊은이들은 너무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 스카이니 이런 데를 나와도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놀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뭐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전부 중동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너 중동 뭐 당신이나 가쇼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또 해외 취업한다고 일본에 한 2,000명 취업시킨다고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일본이나 중동보다
그 우리 고향이 사실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고향에서 적응하고 가까운 데서 일자리를 찾고 창업하는 게 사실은 더 가까운 일인데도 이 미스매치 현상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저기 빨리 공부해서 도시 가라 이런 식으로만 자식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농촌의 어떤 일자리의 질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 청년들이 요 농업이 어떤 스마트팜이 굉장히 자동화되긴 하지만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많이 못 접하기도 했고 또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 살던 어떤 고향이고 푸근하고 이런 느낌이라도 있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아예 지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아예 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의 나이가 옛날에 접한 게 있어야지 자꾸 거기를 가게 되는데 아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나이 들어서도 다 서울에서 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 생애 주기별로 뭐 유치원, 학생,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다 그 항상 농촌과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청년 그 착륙 열차를 했던 것처럼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주기별로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도 농촌과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나 지자체들이 나서서라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 청년 인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금 네이버팜에 그 우공의 딸기 농장 이런 걸 쓰는 분도 보면 원래 LG전자, KT 이런 걸 다니던 MBA 출신인데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런 딸기 농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인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도 자기 농장에 지금 청년 인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굉장히 위험성도 많아요. 규제도 많고 뭐 6개월 이상을 하면 안 되고 또 거주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위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힘든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청년 인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놀거나 정말 잠깐 돈 벌고 그냥 가더라도 그게 다 그중에 뭐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거기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사실은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농업과 또 청년 일자리를 매치시키는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좀 간략히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희망을 보는 게 요즘 사람들이 저희 개발연대하고 달리 저희는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지에 가고 거기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지금 어떤 현재의 고생스러운 걸 참는 어떤 헝그리 정신이 강한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확행이란 말처럼 지금 당장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것, 소소한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찾는 어떤 선진국형 그 젊은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지금 어떤 농촌에서 지금 소소한 삶을 찾는 그런 트렌드와 굉장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촌에 대한 마케팅 그 시장 경제나 어떤 기업에서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농촌의 가치, 농촌의 어떤 사회적 가치, 농업의 어떤 즐거움, 농촌의 어떤 삶의 소확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마케팅, 좀 더 확대되고 널리 퍼지는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 거기에 좀 더 많은 자원을 쓰는 게 어떤 농촌 정책, 농업 정책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더더욱 마케팅하는데 또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명 토론자 중에 오병석 국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우리나라 농촌 정책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 국장님은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우신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나 또 희망의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 국장님의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우리 만상진 박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그 농식품이 GDP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취업자는 한 15% 정도 이렇게 고용하고 있다는. 취업 유발 개수가 타 산업보다 높은데
왜 농업 농식품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못하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만두신 김영동 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외부인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그 부담을 가지시고 있고, 네. 우리 앞에 이제 최양부 수석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흔히 농업에 이제 삼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농업, 농촌, 농민 그런데 그동안 이제 농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생산, 유통, 그다음에 그 경쟁력, 가격 경쟁력 등등 해갖고 이 소득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쪽에 너무 중심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그 부정축계자 이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환수자금 가지고 농민 후계자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농수한 대학이 생기고 이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절별로 미스매칭되는 농촌 일손 돕기 정도. 이 정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도 보니까 아마 이제 농고까지 조금 이제 관리를 우리 농촌 인력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제 농촌 인력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천착하지 못했다는 부분. 또한 이제 그 농촌의 그 농민들이 젊은 뭐 창업농이 됐든 아니면 은퇴하신 그 베이비붐 세대가 됐든 간에 농촌에 오고 싶어도 그 정주 공간이 매력적이냐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의료 교육 이런 걸 쓸 도시에 예를 들어서 도시에 남겨두더라도 부부라도 올 수 있게끔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 공간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갖고 정책 추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면서 사실은 이런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란 이런 토론회에 아마 제가 아마 농림부에서 처음 나온 것 같고 아마 이 정부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이 성장과 경쟁력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꿔진 거. 저희 공무원들도 조금씩 느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절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좀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200명 정도의 청년 창업농들에게 우리 농지 첫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실습 실험실에 가서 농가에서 할 수 있게끔 실습 실험실도 우리가 제공해주고 또 보육센터도 운영해주고 임대 시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농심부 우대 보증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저희들 보니까 한 1,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3,300명 정도, 3대1 정도가 됐어요. 수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농촌국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사업에 그럼 이 친구들이 농촌에 가는데 살 집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빈집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좀 하겠다 했더니 어제까지 내부에서 예산 사업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 분해에서도 이렇게 서로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공무원이지만 우리 또 내부 스스로 비판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신현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인들이 또 도시 학생들이 그나마 최근에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도농교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시농업이죠. 도시농업인데 최근에 수원시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수원시 부시장이 저한테 민원을 주는 게 뭐냐면 수원시에 있는 국유지, 기재부의 국유지 농지를 빌려서 시민들에게 텃밭으로 됐는데 4,400만 원을 주고 그 경작용으로 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이건 경작용이다, 뭐 소득을 올리는 경작용이 아니고 행정 목적용이기 때문에 임대료 1억 5천 올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400 빌려서 거기에 관정 파주고 등등 시에서 투자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임대료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재부는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도시민들이 농업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가장 교육장이 장인 도시 텃밭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이제 저희들 담당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건의 좀 하라고 했겠습니다만은 이 곳곳에 사실은 이러한 정책들이 분절적이면서 서로 이렇게 흩어져면서 자기 중심적인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40세 이하의 가구가 농가 가구가 경영주가 지금 11% 미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젊은 층이 어쨌든 농업에 오기 위해서는 그 양질의 일자리 또 그다음에 영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청년 창업령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생각되고 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식품 매식 분야도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간편식이라든가 고령농 친화형 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공간을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한 1,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또 제 분야에서도 우리 농촌 관광 굉장히 많은 것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 요소가 산재에 있는데 이것을 엮어서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인력이 좀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자마자 1,800명 정도 2022년까지 관광 해설사, 근데 저희들 명칭을 플래너로 바꿨습니다만 해설사를 1,800명 양성하고 그 중에 10% 정도를 관광회사에 취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키면 3년 동안 그 임금의 반을 보존해 줘서 관광회사들이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회사를 통과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나 이거 저희들 이제 농림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지금 이제 방뇨 동물과가 곧 생깁니다. 그죠? 이만큼 신수요에 지금 저희들도 행정 소요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망 사업을 육성하고 승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종자 건축 농생명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더디지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될 공공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 또 시장은 외면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결국은 사회적 경제가 맡아달라는 건데 결국 이제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 경제에다 떠넘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아직도 그 조금 이렇게 더 숙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봤을 때 저도 이제 영광의 여민동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여민동락에 가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소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모신입덕을 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등등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사회적 경제도 농촌 공동체사처럼 일정인 농촌 공동체가 이제 너무 치중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정의 소득을 갖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냐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하기 위해서 내년에 거기에 조금 더 사회적 경제체가 농업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지역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메뉴를 더 주어서 이렇게 약간의 운영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하면서 공공적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지금 내년 예산의 메뉴를 좀 짜고 있고요. 우리 지금 성경용 박사님 나가셨습니다만 이제 그 농촌 유토피아 그 구례에 이제 드림파크 같은 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봤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어떤 그 농민들은 구례 같은 굉장히 재정 저립도가 낮은 또 농업 예산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한 곳에 쏟다 보니까 정말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그 또 여러 가지 정책적 그 혜택들이 또 이렇게 편중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또 거기에 아이쿱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공 서비스 역할도 극장도 가지고 있지 뭐 등등 해서 공공 서비스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상생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한 곳에 한 1,000억씩 약 한 4개 정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급히 그래서 이제 우선 연구하려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 마치 우리 성경률 박사님께서 또 유토피아하고도 약간 좀 같이 좀 조합을 해보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번 그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농촌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일주일마다 주말마다 제가 그 구례에 그다음에 하동, 하계, 악양을 계속 가서 지금 한 주도 안 빠고 지금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계속 자고 1박 2일 자고 다니는데 제가 첫 발령지라서 애정이 있어서 그럽니다만은 제 농촌의 미래가 하계라든가 이 악양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은 오늘 자연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좋습니다만 또 여력이 있는 분인데 약간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농촌에 들어와서 생활을 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의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필요한 그 기초조사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바람직한 한국형 농촌 공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그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모두 마쳤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방청석에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 대사님,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없나요? 네. 기존에 연구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크레이 안에서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으로 끌고 나와서 이 내용을 발표하고 또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어떤 용기와 자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제가 오늘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약간 좀 미흡한 점이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를 만난다는 주제를 생각하면 이 농촌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우선 그 사회적 경제를 떠나서 농촌이라는 우리 실체의 그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과거를 연구하다가 북한과 남한 사회를 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최근에 깨닫게 된 것은 북한은 60년대 사회주의 농촌으로 농촌 전체를 개조하기 위해서 협동농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해체시키고 협동 2단위의 2행정단위 2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농장을 300호 농가 약 한 500헥타의 경지 규모를 가진 농가 규모로 해서 농촌을 조직화하고 일체 모든 전통적인 농가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농촌이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됐을까? 60년대를 가만히 보니까 1961년도에 농협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을 합쳐서. 그리고 이 농협을 통해서 전 농촌을 조직화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말단 농촌 지역을 일단은 자연 상태의 남한에서는 이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점점 통합 과정을 거쳐서 1974년 근 10년에 걸쳐서 농협을 읍면 단위로 전 농촌 지역의 읍면 단위로 농협 이동조합을 통합해서 읍면 단위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농민한테 배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비료 공급권, 농업 정책 자원, 정책 자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 농업 정책 자금은 농협을 거치지 않고서는 농가에 배달되지가 않는다 이런 비료, 농약 모든 것들, 농기계 이런 일까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농촌 조직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 체제로 개조가 됐습니다. 과거의 전통 농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하였을 때 농촌에 가면 사회적 경제로서 만나는 데는 농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에서 농협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오늘 농협의 관계자가 여기 나와서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도 농협에다가 주문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농협이 왜 사회적 경제 체제로서 이런 모든 서비스 기능과 이런 것을 못 하는지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농협은 존재하는데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정책 논의를 보면 농협을 제외하고 농협이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뭔가 할 생각들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농협은 없는 것처럼 제껴놓고 농협 밖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농협하고 충돌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그 조직은, 새로운 조직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돈은,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돈은 농협을 거쳐야 되고, 그 거치는 과정에서 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사회가. 자,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농협이고, 농협을 만나야만 되고, 아까 유지황 대표께서 내가 창구로서 농협을 만나서 농협으로부터서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데, 창구가 막혀 있다는 것은 농협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마 시도를 했지만 대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농협이라는 조직이 그런 국가적인 막강한 지원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조직인데도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농협이 설립된 지 이제 58년, 지금 57년째가 되는데 61년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농협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많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걸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회적 경제 연구의 첫 번째 테마는 여러분들이 농협을 들여다봐야죠. 농협을 들여다보고 농협을 파헤쳐서 어떻게 하면 농협이 이 사회적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제 기능을 하도록만 해준다면 복잡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뭘 만들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주 지엽적인 아주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건 그냥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런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농협, 우리가 만나야 될 농촌을 만나지 않고 있는 연구는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부터서는 농협을 찾아가서 두드리고 만나서 농협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를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따져보고 그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제시해주는 연구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조직의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자리가 없다, 농촌에서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고용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 우리나라 농가가 지금 100만 호, 그리고 농가 인구가 180만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가 인구가 여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고령화가 돼서 65세 이상의 경영주들이 거의 그 절반 이상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초고령화가 농가들이, 고령화된 농민들이 더 이상 4차 산업시대, 혁명시대의 미래 농업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인력이 되고 고령화에 의해서 이미 소멸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각 분야별로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곡물 분야, 채소 원예 농업 분야, 축산 농업 분야, 과수 농업 분야, 또는 가공 분야, 또 농협의 고용, 이런 모든 일터에서 고용의 지금 노동력의 구조 변화와 노동력의 고용 구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이 빨리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법인체들, 축산 분야에서는 농가가 소멸하고 법인 경영체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다면, 그런 전망하에서 농업의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어느 분야의 어떤 일자리들을 어떻게 연결 지어줄 것인가, 지금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 지어줄 것인가, 이런 체계적인 연구가, 아주 기본적인 연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적인 다른 어떤 연구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양돈 산업이 어떻게 되고 낙농 산업이 어떻게 되고 과수는 어떻게 되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을 농촌 경제를 구성하고 농업을 형성하고 있는 이 농업 산업 자체의 인력 구조와 전망이 어떻게 변해갔다고 있다는 것을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과 인력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겠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겠고 이런 연구가 같이 연결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협은 자기 조합원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230만인가 지난번에 조합원 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농민 숫자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조합원들의 복지 문제를 농협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농협은 존재 의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 연구는 뭔지 모르게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맞추는 화살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쏘는 화살들처럼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예, 여과 없이 예. 그 선배로서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거친 표현이지만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석님. 사실은 저희가 이 서울에서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큰일 없으시면 대부분 해주시는데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저희한테 해주시는 이야기가 굉장한 도전을 꼭 해주시는 뭐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대사님 다행스러운 건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사회적 경제는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지금 연구를 출발하는 즈음에 있어서 수석님 걱정하신 거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 박사가 한 1분 정도 그 사회적 경제를 농촌에서 만나는데 농협은 어떻게 만날 건지 그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상진 박사는 계속 이거를 연구를 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의 뭐 끝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농산업 부문의 그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 전망 이거는 사실 이 마박사 과제에서 하지는 않고 다른 과제들에서 하고 마박사는 좀 넓게 농업 전체를 하나로 보고 좀 이렇게 접근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자들한테 전체 우리 지명 토론자들 해주신 그 토론 내용과 우리 지금 수석님 말씀해주신 거 종합해서 1분 정도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다른 분들한테는 시간을 더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먼저 마상진 박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그 최양부 박사님 얘기하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구할 때 보면 이제 소위 농업 분야의 그 넥타이 부대라고 그 농협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 연구 행정 이게 한 10만 정도 됩니다. 근데 10만이 그 누굴 위해 일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지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별도의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토론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소위 결국은 이제 농업을 많이 체험하게 하고 청년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게 이제 유초 중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해서 농업에 소양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농촌 후계자 제가 얘기한 뭐 그다음에 창농 경우도 있고 농업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뭐 농협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좀 더 가시적인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향후에 좀 해야지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우리 농업 분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수용 박사님.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진 중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우리 최양부 선생님 말씀하고 포함해서 드리면은 지금 농촌 쪽에는 다양한 농협을 포함해서 농업법인, 들녘경정체, 뭐 마을기업, 농업공동체회사, 사회적 경제 관련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부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정책은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새로운 조직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했으면 하는 것들은 이미 있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인프라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그들이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중간 조직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런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좀 정책적 관심이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다른 요약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크레이 2018년도 그 이슈 토론회는 일부 세션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점심 식사 하신 후에 2부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